네. 그러면 이제 앞 시간에 배웠던 이런 그 외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단기 매매증권 한번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것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다. 이런. 그러면 시장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장에서 말이죠. 사고 파는 게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가 뭐예요? 매수는 사는 거, 매도는 파는 거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함, 자주 거래가 일어난다. 자주 거래가 자주 일어난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시장성이 있다. 유가증권은 뭐냐? 주식과 사채, 공채, 여기 국채도 들어갑니다. 국채, 국공채, 여기 지금 공채 안에 국채도 다 들어가 있어요.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공채, 국채라 그러죠. 사채는 회사가 발행한 것이 사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채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죠. 개인 간의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 이것도 사채라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 회계상에서 사채하면은 그런 사채가 아니에요. 회계상에서 사채는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 누가 발행한 유가증권이냐?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사채. 국가가 발행한 유가증권은 국채,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은 공채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주식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유가증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다. 그러면 여기서 항상 단기간은 우리 회계에서 1년 이내를 우리가 단기간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하여튼 어떤 성과를 내려고. 무슨 성과? 돈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려고. 적어도 1년 이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한 유가증권이 뭐예요? 그게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이 단기 매매증권의 특징은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있죠. 내가 이걸 처분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고 있어. 내가 내놓은 지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어도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은 시장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것은 내가 우리 회사가 이건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얻어야지라고 그런 의도가 일단 있어야 되지만 시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것은 일단 주식이나 채권이 다 포함되는데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어야 되고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요거 알아두시고 회계 처리를 알아보자 이겁니다. 취득할 때 회계 처리. 분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위에 설명을 보면은요, 구입 금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구입 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 이 말이에요. 구입 금액으로. 그러니까 왜 구입 금액이라는 말을 하냐면은 주식이나 채권에는 액면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표시된 금액이. 근데 단기 매매증권 회계 처리할 때는 액면 금액 쓰지 않습니다. 액면 금액은 주식 같으면은 자본금 계산할 때만 쓰는 거예요. 자본금 계산할 때만. 그래서 액면 금액은 여기 X표. 액면 금액 사용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시험에서 액면 금액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괜히 그냥 여러분 혼란스러우라고 액면 금액 보여준 거예요. 물론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액면가가 얼마인데 내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에 샀다. 이건 알아야죠. 당연히. 우리가 주식을 살 때 한전 주식을 샀다 이거예요. 한전 주식을 만약에 20만 원에 샀다. 그러면 지금 한전 주식의 액면가가 도대체 얼마인데 20만 원에 거래되는 거지? 그런 거 정도는 안 알아보겠습니까? 사는 사람이? 당연히 알아보죠.
예. 그래서 얼마에 샀다 하면서 액면가 얼마, 구입금액 얼마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 회계 처리할 때는 뭘로 해야 돼요? 액면가 무시하고 구입금액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주식이나 채권을 살 때 수수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1대1로 만나서 거래를 하면은 수수료 안 들어가죠. 우리 부동산 같은 것도 아파트 사고 팔고 할 때도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직접 딱 만나서 거래를 해버리면 중개 수수료 안 내도 되죠.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부동산에 가서 의뢰해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키면 어떻게? 거래가 성사되면 파는 사람도 수수료 내고 사는 사람도 정해진 수수료 내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시장, 뭐 동양증권, 무슨 투자증권 이런 투자회사, 금융회사들이 중간에서 중개를 해줘요. 관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수수료를 받죠. 그러면 이 수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용 처리해라 이거예요. 비용 계정 과목은 이렇게 수수료 비용. 그런데 괄호 열고 영업의 비용이다. 이거는 왜 이걸 영업의 비용이라고 이렇게 써주냐면요. 우리가 한번 제가 수수료 비용을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실기에서는 이런 점표를 여기다 입력할 거예요. 예, 10월 10일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비용 처리할 때 차변에다가 수수료 비용이다 이렇게 수수하고 딱 쳤더니 이 수수료 비용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저 내려가면 또 있어요. 응? 없네. 4개밖에 없네. 근데 사실은 하나 여기 지금 더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찾는 수수료 비용은 현재 안 나와 있어요. 500번대 자 화면을 좀 키워줄까요? 자 여기서 여기가 다 수수료 비용이에요. 현재 보이는 것만 531 수수료 비용, 631 수수료 비용, 731 수수료 비용, 831 수수료. 왜 이렇게 많느냐 하면은 수수료 비용이 500번대는 이게 제조 원가예요. 800번대는 판매 관리비예요. 제조 원가라는 건 뭐냐? 생산 활동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이에요. 여기 판관비의 수수료 비용은 뭐냐? 판매 관리에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도 다 달라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는 투자 활동 때문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제조 활동도 아니요, 판매 관리 활동도 아니니까 여기 지금 뒤에 900번대 9-XX의 수수료 비용이 밑에 더 있습니다. 예. 그것이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이에요. 900번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실무할 때는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실무할 때는 어떻게 찾느냐?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 찾으려면 코드를 900번대를 찾아서 딱 수수료 비용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느냐? 가령 100만 원짜리를 샀고요. 현금으로 전부 샀는데 수수료가 10,000원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10,000원? 전부 현금으로 샀어요. 자, 그러면 현금은 얼마 나갔냐면 요만큼 나가죠? 1,010,000 현금이 되고 단기 매매 증권은 100만 원이 되고 수수료 비용은 10,000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차변 110만 원, 대변 아니죠. 차변 101만 원, 대변 101만 원 해가지고 차대변이 딱 합계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거래 후 결합관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거래 후 8요소 중에 무엇일까요? 응?
뭡니까? 네, 자산 증가죠. 또 수수료 비용 한번 말해볼까요? 차변의 수수료 비용 10,000원. 이건 뭘까요? 비용 발생. 비용 발생 맞죠? 비용 발생은 차변에 와야 되는 거 맞죠? 네. 배변의 현금 101만 원. 저건 뭘까요? 자본 증가? 현금이 자본? 자산이죠. 자산 감소. 자산 감소입니다. 현금이 자산이잖아요. 우리 지금 당좌자산 배우고 있잖아요. 자산이 대변에 적히면 자산 감소예요. 그래서 지금 이 거래는 거래의 결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자산이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했고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결합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래를 우리가 혼합거래라고 그러죠. 혼합거래. 손익거래도 일부, 10,000원은 손익거래가 일부 섞여 있고, 예. 거래금액 전체가 비용이라면은 저건 손익거래인데 10,000원만 비용이에요. 일부만. 101만 원 중에 10,000원만 딱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런 거래를 우리가 혼합거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취득시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1년 동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산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10월 달에 주식을 샀어요. 10월 10일 날. 그러면 금방 지금 결산일이 얼마 안 남았죠. 다음 달. 12월 말일이 결산일이에요. 금방 결산일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100만 원에 샀었는데 결산일이 되어서 100만 원에 되어 있는 그 장부 금액하고 이것하고 공정가치를 비교해 가지고 이것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회계의 순환 과정을 설명할 때 자산 부채를 말이죠. 현재 가치로 전부 평가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 중에 제가 뭐 해외 외상 매출금 같은 거 얘기도 하면서 환율 얘기도 했고요.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결산일 현재의 주가로 바꿔줘야 돼요. 10월 10일 날은 이 주식이 100만 원이었지만 뭐 채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채권도 거래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거래가 없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2번씩 거래가 나더라도 어쨌든 그 달에 거래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원칙은 매일매일 거래가 있다면은 이 단기 매매증권은 어느 시점에 결산 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결산 시점에 공정가치. 자, 공정가치라는 말 좀 제가 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공정가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공정가치 하면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자, 공정가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공정한 가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공정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공정한 겁니까? 이게 타당하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정가치, 회계에서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를 말하냐면 시장 가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시장 가치. 예. 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그 가치. 시장가, 시가. 우리가 줄여서 시가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공정가치 하면 시가예요. 그러면 주식을 지금 결산 때 어느 가치로 보느냐? 지금 여기 단기 매매증권에서는 결산일 현재의 우리가 주식시장에 보면은 종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종적으로 거래된 가격이죠. 예, 종가를 여기서 단기 매매증권의 공정가치로 봐요. 그런데 그 주식이
결산일이 며칠이죠? 12월 31일인데 거래가 한 건도 없었네. 그러면 12월 31일 종가가 아니라 그 전날 12월 30일이 되든 29일이 되든 아무튼 결산일에 가장 가까운 날짜의 거래 가격, 그것이 공정가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취득할 때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었죠. 차변에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취득시는 이랬는데요. 결산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취득을 10월 10일 날 했다고 보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 결산일을 맞이하여 10월 10일 취득한 주식이라고 보시고 주식의 공정가치는 120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결산 수정분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산일에 공정가치에 맞게끔 결산 수정분계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수정을 해줘야 되느냐. 이 단기 매매증권을 하여튼 120만 원으로 고쳐야 돼요. 고치려면은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을 얼마를 더 가산을 하면 될까요? 20만 원. 그렇죠. 20만 원을 가산 더해주면 되잖아요. 20만 원 추가. 20만 원만큼 자산을 증가시키면 돼. 자, 근데 우리는 복식북이란 말이죠. 대변 요소를 뭐라고인가를 꼭 해야 돼.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평가해가지고 이익 본 거죠. 20만 원 가격이 올랐으니까 아직 처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평가해봤더니 이익이 났어요.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이것은 차변의 거래의 판료소, 즉 결합관계는 이게 뭘까요? 자산 어떻게 되죠? 그렇죠. 증가. 대변에 이건 뭘까요? 예, 수익 발생. 이것은 손익거래가 되겠네요. 거래금액 20만 원이 거래금액인데 거래금액 전체가 수익이네요. 이런 거래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래의 종류에서 손익거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주식이 항상 이렇게 오르기만 하면 뭐 주식이 끝도 없고 지금 뭐 수십만 포인트로 올라 있겠죠. 주식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네. 주식 아마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 중에 이 주식 가격을 알아맞추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으면 돈 버는 건 뭐 일도 아니죠. 예, 그 프로그램이 사라는 대로 사고 팔으라 그러면 팔고 하면 그냥 돈이 들어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거꾸로 되는 경우는 가격이
10월 10일 날 취득한 주식의 공정 가치는 70만 원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한 2, 3개월 만에 말이죠. 그냥 30만 원.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냥 100만 원 그대로 있을 텐데 괜히 주식을 사는 바람에 30만 원 날렸어요. 이렇게 된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서 이것은 가격이 올랐으니까 수익이 발생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차변에 비용 발생이 오겠죠. 그 개정 과목은 이것하고 아주 비슷해요. 자, 단기 매매증권 평가했더니 이익이 난 게 아니라 손실이 발생했다 해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개정 과목 이름은 길지만 어떤 일괄성 있게끔 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걸 뭐 기억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있으면 그 반대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거죠. 얼마가 발생했어요? 30. 100만 원짜리가 70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차변에 비용 발생이요. 대변은 그러면 이건 뭐가 와야 되죠? 대변에. 대변 개정 과목. 그쵸. 단기 매매 증권이 와야죠. 30만 원. 그러면 대변의 결합관계는 뭘까요? 그렇죠. 자산 감소가 됩니다. 자산 감소하고 그 원인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자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한다면은 결산일에 요 두 가지 모형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평가 손실을 이익을 보든지 평가 손실이 나오든지 다 모든 기업은 이걸 기대하겠죠.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투자하지 가격 떨어질 거라고 투자하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산 증가, 자산 감소는 뭐 이제 이해가. 그러면 여기서 이 수익 발생이 이 수익이 영업 수익입니까? 영업 외적인 겁니까? 영업적인 거예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 영업 외 수익이다. 자연스럽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업의 수익을 그냥 무턱대고 막 외우려고 하면은 이게 머리가 터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업의 수익이야. 듬성듬성 읽어보면서 왜 이게 영업의 수익일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단기 매매증권이 뭐였지? 회사가 단기간에 투자 활동하는 거야. 투자 활동이니까 영업 활동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생긴 이익이니까 평가 이익이니까 영업의 수익이지. 예, 이건 뭐 영업의 수익이 당연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저 개정 과목을 좀 저게 어떻게 발생한 이익인가를 이해한다면 저것이 영업의 수익인지 영업 수익인지 딱 떨어진다 이거죠. 이것도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비용이라 했어요. 이 비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매출 원가냐, 판매 관리비냐, 영업의 비용이냐, 법인세 비용이냐. 비용은 이 네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걸 법인세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거 매출 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만 둘 중에 하나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판매 관리비냐, 영업의 비용이냐. 약간 고민을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단기 매매증권은 뭐예요? 투자 활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수익과 비용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이제 우리 교재의 차례로 보면은 뒤에 나옵니다. 재무상태표 개정 다 배우고 나서 수익과 비용을 배울 텐데 우리가 자산 부채를 배우면서 이 수익과 비용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벌써 몇 가지가 나왔느냐? 수수료 비용 나왔죠? 수수료 비용. 조금 전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하면서 잡이익, 잡손실 나왔죠? 잡이익, 영업의 수익, 잡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개정 과목을 벌써 5개 배운 거예요. 잡이익, 잡손실 배웠죠? 수수료 비용 배웠죠? 영업의 수익 아니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배웠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그래서 이제 이 자산 부채에서는 진도가 천천히 나가는데 뒤에 손익계산서 개정해 가면 한두 시간이면 끝나버려요. 쭉 그냥 읽어보고 더 이상 할 게 없어. 앞에서 다 이거다 이러면 이 회계 이거 하면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앞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이다 영업의 비용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말이죠.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 또 한번 찾아볼까요? 단기 딱 검색해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게 이익입니다. 코드가 보면 앞자리가 9로 시작되죠. 이 9자로 시작되는 코드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이 다 9자로 시작돼요. 예. 여기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손실이에요. 937번이죠. 예. 900번대 수익과 비용이 영업의 수익과 비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무할 때는 이제 900번대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실무할 때는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찾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는 이렇게 써봐야 되니까 노트에다 자꾸 써보셔야 돼. 네, 노트에 써보셔야 이게 이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지금 여기 평가 이거 설명한 거예요. 제가 이 평가. 다음은 주식을 또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이제 실현시키려면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내년쯤 이제 결산이 끝났으니까 2020년 한 1월 20일 날쯤에 이 주식을 팔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팔았다면은 평가를 어떻게 해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120만 원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20년 1월 20일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수수료 1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게 이제 처분입니다. 처분할 때 회계 처리를 한번 알아보자. 자, 처음에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결산 때 가격이 올랐습니다. 얼마에 처분했다는 말을 안 했네. 네. 해당 주식을 모두 이렇게 처분했다. 자, 어떻게 된 스토리인지 아시겠죠? 1월 20일에 2020년 1월 20일에 해당 주식을 110만 원에 처분한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 10,000원이 들어갔는데 그걸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말이죠. 처분 시 수수료는 비용 처리를 안 한다는 것이 또 아주 특이한 경우. 예. 취득할 때 수수료는 단기 매매증권이 아까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처분할 때 수수료는 우리 한번 책에 그게 정리되어 있죠? 어디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있다. 처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 처분 시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에다가 가감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하면서 손익이라는 건 뭐냐? 손실이나 이익이 날 수 있잖아요. 손실이 났으면 손실에다가는 더해라 이 말이고 이익이 났으면 이익에다가는 빼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시에 수수료는 개정 과목이 안 나타납니다. 처분 시 수수료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처분 금액,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처분 손실은 있지만 어디 봐도 수수료 비용이라는 게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느냐? 얼마짜리입니까? 우리가 110에 처분한 것은 얼마짜리였어요, 원래? 100만 원짜리예요, 12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파는 겁니까? 120짜리 파는 겁니까? 120짜리 파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자산 증가를 이미 시켰죠. 여기 10월 10일 날 자산 증가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10월 10일 날 취득한 요 자산은 결산일에 20만 원이 불어났기 때문에 120이에요. 120. 그래서 120만 원짜리를 110에 처분한 겁니다. 분개를 해보면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으로 얼마가 입금이 됐을까요? 110만 원 들어왔나요? 보통예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110이 들어왔어요?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111만 원? 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들어왔어요. 차감한 금액이라는 건 뺐다는 거죠. 109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은 109만 원입니다. 자, 대변에 이게 왜 들어왔느냐? 이걸 갖다 팔았어요. 단기 매매증권 얼마짜리? 120만 원짜리 팔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분기가 끝난 거 아니에요. 자산이 109만 원 증가했고 자산이 120만 원 감소한 상태입니다. 현재. 자, 그러면 120만 원짜리 자산 처분하고서 받은 건 109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처분 손실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면서 손실 입은 거예요. 그래서 개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개정 과목 이름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개정 과목 이름을 연계시키면요, 이 개정 과목 이름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평가할 때는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처분할 때는 처분 손실, 처분 이익. 이렇게 나온다 이거. 그러면 120에서 109만 원 빼면은 얼마입니까? 11만 원. 그렇죠.
11만 원 손실 본 거야. 11만 원. 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비용 발생에 해당이 됐죠. 이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것도 혼합거래죠. 자산 감소, 비용 발생, 자산 증가 이런 혼합거. 단기 매매증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개정 과목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개정 과목은 다른 어떤 어디에 가면 개정 과목 이름이 전혀 막 상이하게,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름이 많이 다르잖아요. 서로 상대 개정 과목이에요. 두 개가 서로 비교되는 상대 개정 과목인데 이름 자체가 통일성이 없어. 근데 이거는 딱 통일성이 있죠. 기억하기 좋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이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비용은 비용 처리하세요. 그런데 처분할 때 비용은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손실에는 가산하고 이익에다는 차감시켜라. 그래서 원래가 이 주식이 120짜리인데 110에 팔았기 때문에 수수료 생각을 안 한다면은 10만 원 손해 본 거예요. 10만 원 손실인데 이 보면 장부에는 11만 원 손실로 정리가 되죠. 그 만 원이 더 불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수수료 때문이다. 수수료가 이 손실에 가산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재에서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한 줄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처분 시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 처리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셔라.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는 수수료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 네. 단기 매매증권은 취득 시, 평가 시, 처분 시 요 3단계로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되고, 여기에서 벌써 우리가 지금 수익과 비용 개정 과목이 몇 개가 나왔다고요? 수수료 비용 하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셋,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넷,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다섯. 지금 우리가 자산을 배우면서도 이 자산과 관련된 비용과 수익 개정 과목들이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관련되는 비용과 수익을 함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이 부분 아주 중요하다는 거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단기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단기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게 여기 이 단기 금융 상품을 말이죠. 다른 말로 여기 단기 금융 상품을 다른 말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 1년짜리 정기예금, 1년짜리 정기적금, 그 다음에 이런 기타 단기 금융 상품들 포함해서 단기 매매증권까지를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단기 매매증권이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세밀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가장 복잡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매출 채권이라는 거 공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 표시될 때 과목별에 가면은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가 돼요.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 안에서
그런데 제출용에 가면은 어디 갔지?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이 어디 갔냐면 이 속에 쏙 들어가 버려요. 매출 채권. 그래서 매출 채권 안에는 개념 과목이 2개뿐입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다. 이거부터가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까요? 이건 어려울 게 없어요.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그게 다 외상매출금이 됩니다. 자, 회계처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매출금 계정의 차변에 기록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외상매출금이 자산입니다. 지금 우리 당좌자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차변에 외상매출금, 대변에는 상품매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죠. 자산 증가가 되겠네요. 자산을 차변에 기록했으니까 자산 증가. 그러면 대변에 있는 상품 매출은 무엇일까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수익이죠? 수익 발생. 예. 그게 바로 수익, 영업 수익이에요.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하는 게 영업 수익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수익 발생입니다. 수익 발생. 그래서 거래의 결합 관계가 자산 증가 수익 발생에 해당되는 이런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하더라. 손익거래. 뭐 금액은 여러분이 알아서 여기다 뭐 100만 원이라고 하든지 만 원이라고 하든지 넣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XX 이게 금액을 그냥 생략해 놓으시죠. 자, 그러다가 자,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한 달 있다가 받기로 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외상매입금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외상매입금은 이제 받았으니까 자산이 아니죠? 대변에 가서 없어져요. 이 자산이 뭘로 변해요? 현금이나 보통예금 이런 걸로 변하게 되죠. 예. 외상매출금을 받게 됐을 때 회계처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상매출금이 이날은 자산으로 왔다가 받게 되면 대변에 가서 외상매출금 자산은 자산 감소가 되고 대신에 다른 자산이 늘어요. 현금이 늘던가 보통예금이 늘던가. 그래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교환거래가 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은 거래처만 잘 관리하면 돼요. 회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 이 외에 다른 게 나올 수도 없어요. 이 외에 여기 외상대금을 다음 달에 준다고 그러더니 다음 달에 회사가 사정이 안 돼. 주겠다는 회사가 그러면서 어음을 가져왔네. 어음 3개월짜리 어음을 가져왔어요. 다음 달에 준다고 그러더니 한 달 기다렸더니 그때 보통예금에 입금시켜준다고 했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아유 제가 약속을 해드릴게요. 저희 회사가 12월 3개월 후에 12월 10일 날 드릴게요. 3개월이면 내년 1월 10일인가요? 오늘이 만약에 오늘이 돈 받기로 한 날이다 그러면 3개월짜리 어음 가졌으면 11월, 12월, 1월, 내년 1월 10일자. 내년 1월 10일자 주겠다는 약속을 해가지고 그 증서를 가져오는 게 바로 약속어음입니다. 그 약속어음을 가져오면 그때 그게 받으러음이에요. 돈으로 가져오면 보통예금이나 현금인데 어음을 가져오면 이게 이제 이쪽으로 와. 받을어음. 그래서 이 받을어음이 그때 이것도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못 받고 어음으로 받으면 그게 받을어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채권에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같이 존재하는.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아주 이렇게 간단한데 이게 받을어음은 말입니다. 이게 증권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복잡해요. 받았을 때 만기 때, 배서 양도할 때, 할인할 때, 부도가 났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으러움에 대한 회계 처리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